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연합인포맥스 기자군단의 취재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서영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장맛비가 한창입니다. 예. 근데 오늘 주제를 가지고 온 것이 환율 전쟁인데요. 이 환율 전쟁이라는 비구름도 다가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 중국, 일본 이야기인데요. 사실 오늘 금리와 환율, 수출 좀 기초적인 이야기지만은 네. 또 재밌는 현상이기에 흥미로운 현상이기에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수출 경쟁국이 3국이 환율 눈치 싸움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원래 환율이라는 게 달러화로 거래하는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로서는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국인 중국, 일본의 통화 가치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렇죠. 근데 환율 조건이 유리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중국과 일본이 이제 금융 정책을 우리랑 좀 다른 방향으로 펴고 있기 때문인 건데, 네. 우리나라 수출업체가 아무래도 악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해 보면 이제 한국과 네. 일본과 중국의 환율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인포맥스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올해 달러 원 그리고 달러 엔, 달러 위안 이렇게 환율 추이를 살펴봤습니다. 네. 빨간 선이 우리 원화인데요. 네. 네. 한 2.3% 오늘 아침 오전 기준으로 제가 다시 확인해 본 거 2.3% 정도 올랐고요. 네.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는 4%대 그리고 엔화는 7% 가까이 오늘 아침 기준으로 달러엔이 이렇게 환율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차트를 보기만 해도 확연히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파란색이 네. 일본이고 녹색 네. 선이 중국이고 예. 그리고 빨간색이? 빨간색 선이 한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랐다는 거는 달러화 대비로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달러화 대비로 모두 약세인데 보시다시피 위안화랑 엔화가 원화보다 더 약세인 거죠. 특히 엔화가 그렇고요. 예. 네.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보다 중국산이랑 일본산 제품의 가격 매력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위안화랑 엔화가 어쨌든 지금 원화보다 달러 더 약세인 건데 그 배경이 좀 궁금해요. 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첫 번째는 금리차 때문이고 두 번째는 미국과의 금리차요. 미 연준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중국과 일본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랑 다르기 때문에 한은과 중국 인민은행 그리고 일본은행, 일본의 중앙은행 이렇게 3국의 중앙은행들이 조금 다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 게 두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달러화 강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 원 그리고 달러 위안, 달러 엔 모두 2022년 3월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처음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이죠. 2022년 3월 다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때 이 시점과 일치하는데 그때부터 삼국 환율이 오르막을 걸었고 그러면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금리차,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네. 한국의 경우는 지금 녹색선이 한국은행인데 먼저 금리 인상에 발걸음을 내딛었지만은 파란색 선이 미국 중앙은행의 연준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밟으면서 역전 당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면 원화 대신 달러화를 좀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돈값을 더 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환율이 바뀌게 되는 거고 달러화 매수가 늘어나면서요. 그 다음에 연방기금금리가 지금 중국 인민은행, 중국 중앙은행의 어떤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고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 1년물, 그게 노란색 선인데 이것도 역전을 하게 되죠. LPR 1년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게 2016년부터 그냥 마이너스 0.1% 금리를 쭉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달러화가 위안화, 엔화 대비로도 강해지고 있고 원화 대비로도 강해지고 있는 게 결정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미국 중앙은행이 연준 때문이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달러가 여전히 강세 압력을 받고 있는 게 미국 중앙은행이 연말까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은 게 시카고 상업거래소 페드워치입니다. 이거는 트레이더들의 어떤 전망을 반영해주는 차트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연준이 연말에 현재 5에서 5.25%인 연방 기금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보는 게 54%고요. 이거는 엊그제 데이터지만 예. 오늘 오전 기준으로요. 그리고 두 차례 더 올릴 가능성 31%로 미국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계속 올릴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원화가 위안화나 엔화에 비해서 그러니까 엔화나 위안화가 더 우리보다 약세를 띠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그 공통된 배경이 뭘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공통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거는 미국 중앙은행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은 왜 위안화랑 엔화가 원화보다 더 약세인가? 그러면 우리나라 중앙은행과 중국 중앙은행과 일본 중앙은행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세 나라의 경제 상황이 지금 다 다르기 때문에 금리 정책 방향도 다릅니다. 네. 한국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어두고 있고 중국 인민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있고 네. 그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서 3.75 그러니까 한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을 모든 김통위원이 열어두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요. 예. 그 근거로는 한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석유랑 농산물을 제외한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현재 4.1% 그러니까 지난달에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끈적끈적하게 안 내려오고 있다는 점이고 이 상승률이 둔화가 돼야 되는데 둔화되는 속도가 매우 더디다는 점이 인상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프랑스계 금융기관인 크레디 아그리콜 보고서를 봤는데요. 근원 CPI 상승률이 앞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고 그리고 외국계도 좀 제3자의 시각에서 그렇게 봤고 이 때문에 한은의 정책 전환이 어려울 것 같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중국의 경우 금리를 내릴 수 있는데 더 물가 상승률이 낮고 경기가 지금 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이랑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제로였던 거예요. 네. 이게 소비자 물가는 안 올라도 문제인 게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오히려 물가가 낮아지는 상황을 우려를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의 CPI는 올해 3월부터 지금 파란색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올해 3월부터 1%를 계속 밑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했는데도 경제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예. 네,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에 따르면 6월 들어서도 고정자산 투자랑 소매 판매, 그러니까 소비가 아마도 더욱 더뎌졌을 것 같다, 성장세가요. 그리고 6월 수출입 같은 경우도 위축을 이어갈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10개월 만에 LPR을 내렸거든요. LPR이라고 하는 게 대출 우대금리인데 1년물 같은 경우는 중국 은행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적용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내렸고 또 영국계 바클레이즈 전망을 또 제가 봤는데 중국이 내년 초까지 분기마다 0.1%포인트씩 MLF 금리라고 또 있습니다. 네. 이걸 또 내릴 것으로 보는데 MLF랑 LPR 금리는 서로 연동하는, 느슨하게 연동하는 그런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금리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스탠스인데 중국은 내리려 하고 있다. 그렇죠. 네, 통화 정책상 경기 부양을 지금 노리고 있고 뭐 재정 정책적으로도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에 초물가에 맞서서 도입했던 초저금리를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거든요.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뭐 인플레이션 매우 낮은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0 밑으로 내려가는 디플레이션 상황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년여가 물가 상승률이 마침 2%를 웃돌기 시작했고요. 러우 전쟁 등이 촉발한 이제 에너지랑 식량의 공급망 교란 때문이었는데요. 올해 1월에는 CPI가 4%를 웃돌았고 지난 5월에 3% 초반을 기록을 했는데 네. 그래도 일본은행은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치다 시니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서둘러서 금리를 인상할 환경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금융 완화를 통해서 경제를 계속해서 뒷받침하고 싶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배경이 결과적으로 이제 금리 정책의 차이를 가지고 온 것인데 이제 이게 앞으로 또 환율이나 뭐 수출 경쟁력 여기에서도 좀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이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이랑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좀 우려가 되는 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랑 중고위 기술 산업, 그러니까 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등 이런 분야에서 수출 경합도가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높아졌고 중국 정부가 위안화 약세로 수출을 좀 촉진하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엔화 약세에 힘입은 일본 기업도
약간 우리나라와 기업과의 좀 경쟁을 피할 수 없겠는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낸 보고서를 보니까 한국과 일본의 제조업 수출 경합도가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69.2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달러의 환율이 1%포인트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0.61%포인트 낮아졌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엔화 환율이 올라가고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나라 수출이 영향을 받는 거는 과거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어떤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수출 경쟁력이라는 게 환율로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죠. 예, 환율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고 환율 이외의 요인도 다양하게 봤고요. 네. 또 환율이라는 게 또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또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금리랑 환율이랑 수출을 좀 보면서 경제의 한 단면만 그냥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네. 또 수출이 우리나라가 계속 감소세잖아요. 9개월 연속이었나요? 네. 감소세인 만큼 또 경각심을 가질 필요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한중일의 금리와 환율이 또 어떻게 움직일지 또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그 흐름 속에서 어떠한 성적표를 거둘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서영태 기자와 저희가 한중일 환율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